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공언어 정책을 담당하던 독일 출신 언어학 박사가 한글을 조롱하다가 완전히 신념을 바꾸게 된 충격적인 실화죠.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유럽 정부 정책까지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한 여성의 뼈아픈 깨달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알렉산드라 빌러 박사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빌러입니다. 49세의 독일 출신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공언어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럽의 언어 우월주의자였어요. 라틴어에서 발전한 유럽 문자야말로 인류 문명의 최고봉이라고 확신했거든요. 2023년 11월 브뤼셀에서 열린 언어정책 회의에서 정말 황당한 제안이 나왔어요.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앉아 EU 다언어 정책의 비효율성을 논의하고 있었죠. 번역 비용만 연간 수십억 유로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EU 다언어 행정의 번역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조문자로 한글을 실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거의 뿜을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몰렸습니다.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한글이라고요? 정말 우스운 소리네요. 그건 그저 K-팝 마케팅용 문자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치솟았거든요. 유럽의 언어 전통은 인류지성의 보고입니다.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발전한 우리 문자 체계를 두고 왜 동양에 그런 유치한 걸 써야 합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냥 일시적인 트렌드일 뿐입니다. 몇 년 후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진정한 언어학적 가치와 역사적 깊이는 우리 유럽 문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위원장 클라우스 슈미트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빌러 박사,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한글 실험을 직접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현장에 가서 한글의 허상을 낱낱이 폭로해 주겠다고 마음먹었죠. 동시에 제 이론이 옳다는 걸 증명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한 건 12월 초였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차갑고 깔끔했어요. 저는 호텔에서 나오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오늘 한글 실험의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실험 현장인 취리히 대학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복도에서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이도 다양했고 출신 국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20대 독일 대학생, 40대 프랑스 사업가, 60대 이탈리아 할머니, 심지어 러시아에서 온 70대 할아버지까지 있었죠. 한국인 강사가 칠판에 한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해 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동양 문자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0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는 혀가 아래쪽에 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어는 혀가 뒤쪽에 있을 때 나는 소리죠. 프랑스 사업가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이 문자는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기호로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체계였거든요. 1시간쯤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에서 온 70대 할머니 헬가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난독증 때문에 글쓰기를 어려워했다고 했어요. 독일어로 자신의 이름을 쓸 때도 항상 실수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썼을 때 갑자기 펜을 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평생 제가 바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헬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탈리아 할머니가 헬가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었죠.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 과정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현지 강사 박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빌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상황과 너무 달랐거든요. 단순한 문자라서 빨리 배우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게 진짜 실용적일지는 의문입니다. 박민수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적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게 하려고 만든 문자죠. 15세기의 왕이 직접 백성을 생각해서 만든 문자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15세기의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헬가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기게 다라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번역문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15세기의 왕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우기 쉽게 하려고 말이에요. 저는 유럽 문자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라틴어는 오랫동안 성직자와 귀족들만 쓸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문자에서 소외됐어요. 문자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지배계층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조선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말이에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언어학적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자세히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기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는 혀가 아래쪽에 있을 때, 어는 혀가 뒤쪽에 있을 때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런 체계적인 문자 설계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걸 왜 몰랐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간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이런 놀라운 문자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한글이 표현 문자 중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불규칙한 철자법이 아니라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는 문자였어요.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독일로 돌아온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계속 우울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본 헬가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증조할머니 에리카 생각이 났어요. 92세인 증조할머니는
민헨 외곽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치매가 심해져서 독일어도 가끔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문득 이상한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글로 할머니께 편지를 써보는 거였죠.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실지도 모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입니다.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독일어 번역문도 함께 넣었어요. 3일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병사 안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빌러 박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한글 편지를 받으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갑자기 활기를 찾으시고 이 문자가 편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로 독일어도 잊어가는 할머니가 한글을 편하다고 느낀다고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계속 그 글자를 만지시면서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자마자 안나가 저를 맞았어요. 박사님, 할머니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맑아 보였어요. 알렉산드라, 그 새로운 글자 참 좋구나.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저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글이 좋으세요? 응,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 복잡하지 않고 따뜻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와 저 사이에 단절된 소통이 한글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1년 넘게 저를 못 알아보시던 할머니가 한글 편지를 받고 나서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라, 이 글자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왜 그럴까?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자는 사랑으로 만든 문자예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라고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롱하려고가 아니라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브뤼셀로 돌아가서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써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겨우 첫 문장을 썼어요. 한글을 이후 보조문자로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제 인생의 신념을 뒤엎는 일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도 안 됐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평소 가장 가까웠던 동료 한스 밀러 박사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한스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빌러 정신이 나갔나? 유럽의 언어 전통을 버리고 동양 문자를 쓰자고?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한스, 내가 직접 봤어. 한글의 효율성이 놀라워. 하지만 한스는 더 화를 냈어요. 당신은 우리 문명의 배신자야. 한글 같은 걸로 유럽의 언어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다니. 20년간 함께 일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 한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프랑스 출신 마리 듀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동양 문자를 택하다니. 이탈리아 출신 루카 로시도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지켜온 라틴 문자의 전통이 무엇인데 그걸 포기하자는 거야. 평소 가까웠던 동료들이 하나둘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점심 식사 때도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와 헬가의 눈물을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의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입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민주적 문자예요.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추구하는 평등과 자유 정신에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빈정거리는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마리아 곤잘레스 교수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빌러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팀도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젊은 언어학자 안드레이 이오네스쿠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글은 인류 공통의 보편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의 조안 실바 교수도 연락해 왔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고 생각해요.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0여 개국의 젊은 학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다. 이는 언어학적 진보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 저를 인터뷰 요청했어요. 빌러 박사님, 왜 생각을 바꾸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떨렸지만 진심을 말했습니다. 한글을 직접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사랑의 철학 말입니다. 92세 치매 할머니도 한글을 편하다고 느끼셨다고요? 네, 할머니께서 한글을 보시더니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셨어요. 이게 한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젊은 세대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학자다, 진정한 학문적 태도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2024년 3월 드디어 EU 소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를 할 기회가 왔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먼저 제 증조 할머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저는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92세 치매 할머니가 한글을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어도 잊어가시는 분이 한글만큼은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글은 인간의 인지, 체계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의 95%가 2시간 만에 기본 읽기 쓰기를 마스터했습니다. 70세 난독증 환자도 성공했어요. 이런 효율성을 보인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통 문자를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보조문자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EU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요. 프랑스 대표가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양 문자를 유럽에서 쓴다는 게
그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민주적 문자입니다. 15세기의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예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언어는 국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문자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소통의 수단이어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 가치가 아닐까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20년간 유럽 문자의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진정한 우월성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룩셈부르크 대표장 뒤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효율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슬로베니아 대표 마리아 노바크도 따라서 말했어요.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다언어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까지 잇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5개국이 시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브뤼셀의 화려한 직장을 그만두고 독일 바이에른주의 작은 시골 마을 로젠하임으로 내려간 거예요. 동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알렉산드라, 왜 성공한 커리어를 버려? 지금 당신은 유명해졌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한글을 직접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조용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오던 사람들이 점점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기쁨은 9살 손녀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에밀리는 정말 빨리 배워요. 할머니,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에밀리야, 이건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란다. 알을 말할 때 입모양을 보렴. 에밀리는 거울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정말 비슷해요. 신기해요, 할머니.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에밀리는 한 달 만에 한글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에밀리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줬어요. 한글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한글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거죠. 룩셈부르크에서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스위스의 헬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빌러 박사님, 저는 지금도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어요.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조롱했던 한글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 됐습니다. 49세에 만난 한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에밀리가 한글로 편지를 써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자는 정말로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인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도구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심은 사랑의 씨앗이 지금 유럽에서 다시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은 정말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자입니다. 그 따뜻함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사랑이 만든 한글이 전하는 진짜 한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